삶 깊은 어둠 속 주 계신 곳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네. 그가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네. 그가 돌이켜도 배울 수 없네. 삶 깊은 어둠 속 주 계신 곳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네. 그가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네. 그가 돌이켜도 배울 수 없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 월요일에 만나는데요. 오늘은 녹화로 뵙습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전 녹화합니다. 녹화 날짜는 3월 20날입니다. 네. 윤 청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한철입니다. 네. 고 차장님도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상한입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그 글씨를 문자를 줄 수가 없어서 자꾸 오디오로 이렇게 하는데 고 처장이라고 하는데 자꾸 고 차장이라 그래, 애가. 아니, 누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 많아요. 사무차장님, 처장님, 총장님. 저는 뭐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음. 자, 우리 남기업 소장님은 어디 가셨대요? 남 사장님은 지난번 비례대표 그 탈락한 이후로 시리에 빠져서 정신을 못 잃고 지금 시간을 잊어먹어서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네, 큰일이야, 큰일. 얼마나 타격이 심하겠어요. 저 상실감. 네. 응?
위로해줘야 돼요. 양 목사님 너무 우리 밀어붙이지 말고 위로해줘요. 아니, 그리스도의 정 사랑으로 우리 품어줘야 돼요, 양 목사님. 제가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우리 남소장님 없어서 하는 말인데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음, 있을 땐 욕을 하지만 없을 때는 우리 칭찬을 하도록 하죠. 네, 정치하고 다르네요. 네. 예, 이놈의 정치판하고. 자, 저희가 총선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금 웬만한 내용은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음, 정치 시즌이라서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그러셔서 저희 월요일만큼은 아무래도 총선 전까지는 정치 이야기를 좀 계속 좀 해가야 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전에 저희들이 짧게 언급은 하긴 했지만 어, 이번 총선 22대 총선을 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 처장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음. 이야기하다 보면 남기엽 소장님 오실 테니까 똑같은 말 하면은 바로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편집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편집은 힘들어요. 우리 성환이가 음. 편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프로그램 이름을 좀 바꿔서 편집은 힘들어 이렇게 가죠. 누구는 뭐는 힘들어 그러던데. 그런다고 안 떠요. 양이삼의 뉴스 사무실. 그런다고 안 떠. 그냥 우리 할 거나 하고 사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안 떠. 그런다고 뜨지 않아요. 예. 자, 우리 처장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우리 처장님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네, 사실 저도 요새 저는 뭐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굉장히 과몰입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상파의 뉴스를 안 본 지가 한 몇 주 됐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근래에 들어와서 잘한 건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한겨레 신문을 몇 년 전에 끊었고요. 그 네. 다음에는 이제 KBS 뉴스를 끊었고, 요즘은 이제 MBC를 주로 보고, 뉴스도.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그 시간에 좀 유튜브를 조금씩 보는, 그래서 중요한 걸 한번 훑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윤 총장님이나 양 목사님도 다 비슷한 생각이지만, 이렇게 정치에 과몰입되는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절실이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저도 느끼지 못했지만 네. 이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뽑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희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곤욕을 당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진 것을 굉장히 이제 위태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된 것 같고 오늘도 어느 이제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아니, 근데 그 그분들이 여자분도 부끄러워하기는 해요?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제 얘기를 내놓고 못 해요. 그러니까 음, 부동산에 그 여자분도 이제 부동산에 민감하잖아요. 부동산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굉장히 어렵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더 체감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실로 우리가 예언한 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적이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김세현 박사님이 우리가 대선 전에 아합과 이세벨을 하면서 막 피를 토하듯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절규를 하셨는데 다들 웃었어요. 묵시적인 조롱했어요. 상황이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예언처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그런 이제 보수 신문에서부터 김건희 리스크 또는 뭐 윤석열의 이종섭이나 이런 사람들 리스크들이 막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고 우리가 예언했던 일들이 진짜 현실화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것들이 그냥 2년 사이에 화학 분위기들이 바뀌어 가는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번 총선에 어느 정도의 심판의 역할을 할 거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그런 주제를 띄운 거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고 윤 총장님 그런 얘기 이제 시국선명 이런 얘기도 하실 중간에 하시겠지만
진짜 부끄럽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물론 저희가 뽑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기가 이번 총선이어야 된다. 이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전에 김세현 교수님을 뵀었습니다. 뵙고 좀 전에 우리 방송했던 내용을 또 복기를 하면서 그럼 똑같은 다음 말씀을 주에 방송 오십니까? 예, 제가 다른 그 외국에 나가시지 않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모셔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 처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묵시문학적으로 이 선거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윤석열이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고 정말 혼란이 큰 혼란과 곤란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죠. 하는 말씀을 재확인을 하셨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번 선거를 위해서 어떤 활동이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음. 아이고, 그러니까 이 노 교수님이 얼마나 애타셨을까요? 그게 사실은 노 교수님도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진 않았을 텐데, 그죠? 예. 오늘 그, 듣자 하니까 사모님이 더 강하게 주장하신대요. 음. 그, 사모님도 이제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양심적이고 소신 있고 또 경력이 있고 덕망 있는 지도자분들이 참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지식인 사회는 되게 조용합니다. 너무 음, 조용해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여튼 아까 고 처장님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잘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기 뉴스 안 본지 이제 뉴스 슬슬 안 보신다고 하는데 전 뉴스 안 본지 되게 오래됐고요. 지금 웬만한 소식들은 다는 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다 접하고 있는 현실이고 뉴스는 뭐 가끔씩 유튜브로 저희 집은 TV를 켜지만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예요. 스마트 음. TV로만 돼 있어가지고 거의 TV는 축구 볼 때 아니면 켤 일이 거의 없는 그 공중파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 때는 거의 없는 요새는 상태. 축구마저도 IP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김세현 교수님에 대한 교계의 소위 말해서 교계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저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잘 들여다보질 않기 때문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윤 총장님이 그 내막을 한번 전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성명서 쓰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수님이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신 뒤에 있었던 일 말이죠. 네네네네. 네. 일단 대중적으로는 우리 방송을 누군가가 짧게 편집을 했죠. 그래가지고 재업로드를 했어요. 유튜브에. 한 40분짜리로. 맞아요,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업로드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래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교포가 그 영상을 우리 강경민 목사님한테 보내고 강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서 저를 발견하고 저한테 이렇게 격려 전화를 하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성명서를 그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그리스도인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명에 이제 서명자들이 한 700명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향을 일으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만큼이 되지 못했다는 거. 이 대목이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의 그 과제와 아주 머리 아픈 현실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대목에서 그, 조금 아까웠던 거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노 목사님들, 노 교수님들이 그런 성명을 하고 이런 예언들을 할 때 사실은 젊은 층이나 좀 진보적인 지식인 층에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세벨이라는 그 비유에 대한 여성 비하적이다. 음, 그리고 이게 성경을 그렇게 특정인에게 대입하는 게 맞냐? 이런 식의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소명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그 0.75%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차이의 그분들이 저는 그 지대가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가 돼도 된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뼈 아팠던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직관적으로 그냥 가볍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0.7%라는 그 수치가, 어, 잘못하면, 어, 생각이 다른 모든 계층을 다 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될 위험이 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선거는 대세가 있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가 양심에 따라 투표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비유를 들었다 해서 그것이 여성에 대한 비하다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무속에 대한 우려를 이제 발표를 하고 대화에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종교 다양성을 옹호하는 차원으로 끌고 맞아요. 간다든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생각이 예. 나네요, 또. 이거는 이게 진보의 가치가 아니고요. 착각이죠. 예. 그러니까 그 결과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논의, 상식적이고 합당한 논의조차 어떤 틀에서는 안 되고 저런 틀에서는 안 되고 이러면서 그 브레이크를 계속 걸면 결국 그게 저쪽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죠. 예. 그런 대목에서 좀 더 숙고가 돼야 되고 좀 더 전략적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자꾸자꾸 잊어버려서 다시 생각하는 내용인데, 인간이 미디어를 접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 받아들이는 미디어를, 어떤 미디어를 몇 시간 동안 접하고 있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어, 그 우리 진보 유튜버나 뭐 진보 그 SNS의 그 네티즌들이 하루에 막 10건씩 올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하루에 한두 건 올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식적인 분들은 이 국힘당 같은 비상식적인 정당에 대해서 욕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심리적으로 동일한 걸 안 올리고 싶어 해요. 네. 대세가 된 트렌드에 이게 물방울 한 방울 더한다고 자기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특이한 걸 올리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특이한 게 뭐냐? 민주당 비판이에요. 그렇죠. 음. 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두 건 올리는데 민주당 비판 올렸어. 오늘 거 끝났어요. 오늘 집 끝났어요. 그러면 민주당 비판만 남는 거예요. 그더 나쁜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안 한 꼴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미디어적 어떤 착시, 양적 요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명박이 만든 체제가 뭡니까? 나이 드신 이제 집에서 이제 TV를 오랜 시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을 4시간에서 길면 8시간을 잡아먹는 겁니다. 예. 이러면 그냥 그 세뇌 정도가 아니에요. 이 대학이나 대학원 한 10개쯤 다니는 정도의 시간이 그쪽에서 그냥 다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아예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젊었을 때 똑똑하고 논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걸 제가 뭐 우리 주변에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디어의 양적 사고 이거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배부른 소리들 하고 있다. 네,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참 이게 아쉬운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답답하고 문재인이 싫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윤석열을 찍었냐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지금. 그 찍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 소식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 우리 아마 선교하시던 분인 것 같아요. 음, 탄핵에서 그분이 지금 그 구금되셨대요. 그렇죠. 간첩 혐의로. 간첩 혐의로. 음, 그러니까 다 외교 관련한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금세 해결이 된다. 음, 그런데 지금 경제에서부터 어디 하나 심지어 이제 외교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나에게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언론에 속아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또 그렇게까지 속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언론에 속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사고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얼마나 지금 우리가 뼈저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제발,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나는 이놈도 까고 저놈도 까고 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입니다. 뭐, 네, 나는 이렇게 멋있어 그렇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공정하다는 뭐 어떤 네, 착각 네. 그런 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게 왜 질린 게 왜 나오냐면 그 박용진이나 이런 사람들 민주당원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심하게 그 내부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감은 자기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야 되는데 남에게 이롭게 할 정도의 그런 심한 비판, 비난, 대표적인 게 이낙연 아닙니까? 이재명을 대장동에 끌어넣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았고, 결국 나중에 자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당을 차려서 나갔는데, 거기 따라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자신이 매스컴에 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먹히거든요. 왜냐면 잘 불러주고, 또 나가면 또 쏠쏠하잖아요. 자기 인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패널로 보수 종편이나 이런 데까지 나가가지고 맨날 민주당을 까요. 이상민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육선 한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빨간 옷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부의장 했던 사람도 갈아입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진보의 가치를 내세운 그 정의당에 있던 비례대표 1번이 갑자기 저쪽에 주황색 옷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야. 저는 정치에도 자기의 노선이나 가치관이 분명히 투영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넘나드는 시공을 초월한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고 이런 비판들을 넘어서는 과도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내에서도 아까 영진 총장의 말씀처럼 너무 이런 문제에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굉장한 지식을 가진 기독교 진보주의자, 진보학자 뭐 이런 사람들 같이 까는 거죠. 윤한철이 뭔데, 고상한이 뭔데, 남경이 뭔데,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그런가 봐. 50대 꼰대야. 민주당 이중대 이렇게 칩을 해버리는데 민주당 그럼 아저씨들.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지금 역사에 있어서. 저희가 2년 이상을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왜 저희들이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절실하게 느꼈고 예언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됐다는 게 파렴치 아마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진다면 적어도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은 끌려가야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검열도 할 거거든요, 쟤네들이. 그러면 뭐 한두 사람은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잡아가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뻔히 예상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래 보여요. 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혹은 그래서 제가 안일하다. 예. 그래 제가 아까 배부른 소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난 정권에서 이만하면은 이제 뭐 됐다.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소리 해도 돼.
아마 이런 인식,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자 하는 어떤 마음? 음, 그리고 이것이 진보의 가치야. 우리 내부도 비판해야지. 그러니까 내부 비판하는 걸 난 뭐라고 막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이 다 무너지고 주저앉았느냐?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직 승부가 안 끝났는데, 그리고 사실 정치 철학적으로는 승부가 끝나는 시점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끊임없이 싸우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안일했는데, 제가 아주 그런 말이 나왔던 초기부터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다. 이런 제가 볼 때는 민주화는 당연히 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도 그게 공고한 정도로 지금의 이 강탈당하는 그 상황을 보시면 이제 이미 이제 아시겠죠. 그 경제 발전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허약한 경제와 이렇게 허약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그 뭐랄까 좀 그 아니란 소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 그 느껴지거든요. 민주화라는 것은요, 시민의 삶의 끝부분까지 다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청와대, 지금은 용화되지만 하여튼 이 권력의 정점이 잠깐 민주화된 상태. 관료들은 숨어 있던 거죠. 민주화된 민주적인 정권 밑에서 관료들은 잠시 자기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 예, 어떤 이권이나 그다음에 카르텔 요새 카르텔이라는 말을 잘못 써서 문제긴 하지만 진짜 카르텔들 이런 것들은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완전히 해소되고 그다음에 정말 피부로 느끼는 민주주의가 달성이 돼야 이쯤 되면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민주 정권이 20년, 30년 지속돼야 그래야 그때 그 정도 돼야 이제 비로소 민주사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섣불렀어요. 이 전체 헌정 기간에 한 20%도 안 돼요. 민주적인 그렇죠. 정권이 맞습니다. 잡았던 네. 기간이. 네. 아, 참.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지난 대선 뭐까지 이 이야기 그뭐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대선에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고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현실화가 되어서 어찌 보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의 미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음, 야,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대선 전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았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몇 배를 뛰어넘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현재로는 여당이 승리할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이게 여당이 승리를 했다?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맛보기일 뿐이었다. 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지옥문이 열린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 여소야대 아닙니까? 음. 지금 입법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도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거부권이 9개째입니까? 10개째입니까? 그렇게 뭐든 다 다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정치. 네. 네. 어떻게 범법을 어기는 시행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법을 집행하고 법을 했다는 검찰총장 출신이 말이에요.
네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더니. 음, 그 법을 날도 못 잊는 그 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 이 거부권이 양이 많으면 뭐냐면요. 삼권 분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거부하는 건데 삼권 분립이라는 건 공화정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가 왕정을 살고 있는 셈이 돼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만을 다녀왔는데 대만이 세계 문명사의 최장기 계엄령 국가였습니다. 말씀하셨죠. 200년? 200년? 아니, 50 몇 년인가 뭐 아, 그래요? 48년인가 그랬는데 아, 그 대단하다. 계엄이라는 게 뭐냐면 헌법 질서는 있으되 그것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적 권한을 헌정이 아니라 네, 그 50년이면 그건 왕정이죠. 한 사람이 그 임기가 근무하는 시간이 몇 년인데요. 40년이면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대만에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제가 그 228 기념관이라는 데 갔는데 그게 제주 4.3과 4.19와 5.18을 섞어놓은 것 같은 사태인데요. 2만 8천 명이 죽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 대단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소위 나라를 걱정한다는 분들이 그 걱정하는 그 나라가 뭐냐고. 그거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니에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죠. 그 리퍼블릭이 지금 작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죠. 네. 그, 그 이제 여러 현상들,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보이는 게 최근에 뭐 오늘 사퇴했다고는 하는데, 뭐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하고 뭐 했다고는 하는데, 황상무, 네. 뭐 사시미, 사십니까? 사시미 대단한 카나, 분들이에요. 네. 예. 그런 건 아니.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입틀막을 하고, 네. 국회의원부터 아니, 시작하더니 뭐 이제 시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예. 그 사태는 선거 때문이고요. 어, 선거가 아니면 사퇴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복귀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네, 선거 끝나면 다 물거품 만드는 거죠. 아니, 뭐, 여당은요, 갈 자리가 많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응, 뭐 장관 시켜줄 수도 있고, 지금 그럼요. 범죄자를 사면해가지고 출마시키는 게 지금 몇 명째입니까? 예, 이것들은 자기들이 밥 먹고 살아온 사법도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대목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검찰총장인데 하면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그게 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그거 분명히 지멋대로 더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외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미 보았어요. 음, 근데 본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하고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짓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인간들이에요. 말이 좋아 말이 좋아 뭐 무슨 뭐 검찰총장이지 법이지 말이 좋아 법이지 그 법을 이용했던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제 와서 그럴 줄 몰랐다. 아, 이게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돼버린 건데. 이제 이런 옛날에 그 법치주의를 중국에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그 유명한 이제 그 유학자 중에 그 법치주의 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한눈을 일단 감고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법이라는 게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데 최저한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는 데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과 윤리로 하면 세상이 별로 이렇게 법을 상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가이드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단계 이상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 기술자들은 이 법을 넘나드는 법을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한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시행령을 통해서든지 어떤 자꾸를 교묘하게 뭐 등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법치를 해나가면 문제는 뭐냐면 입법부가 무력화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도 문제가 돼요. 이 법의 해석을 법기술자들이 해버리거든요. 요 문거는 이거라고 해서 기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판사들도 아 그런가 봐. 다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들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유들이라 유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하면 검사도 문제가 되고 판사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인 이런 그걸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 이거 내 권한이야. 이거는 그 통치권자의 고유한 행사야. 내가 인사를 했어. 약간의 흠이 있어. 이 사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냐? 그냥 막말했어. 근데 이건 법으로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조금 그럴 뿐이야. 이렇게 버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돈을 받았어. 그리고 선물을 받았어. 이게 뭐 문제야? 내가 받은 게 아닌데 마누라가 받아서 저기 그 뭐야 그 정부 기록물에 갖다 놨대. 그럼 뭐 누가 확인해? 이런 식의 아주 아나무인격에 하는 게 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법의 무용, 법의 피로도를 점점 높여지고요. 나중에 되면 이게 법이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형해화되는 거예요. 형해화돼서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버리거든요. 이러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준 총장이 항상 말하는 탄핵의 사유 중에 이게 법을 무력한다는 건 탄핵의 사유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거 총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나를 이 편집 어쨌든 예전으로 말하면 무력시대면 이거는 굉장한 국가의 문란 및 반역 수괴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두환 똑같은 거예요. 광주에 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말이잖아요. 통치권자가 이제 반당분자들이 있고 공산주의들이 있으니까 가서 무력으로 진압했어. 법으로 뭐가 문제가 돼? 이런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근데 앞으로도 이번 총선에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죠. 저는 압도적인 야당의 지지가 없는 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면 3년간 2년 전 거를 그대로 되풀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180석 갖고도 안 된다는 건 쟤네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거부권 행사하는데 3년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또 다른 우회 루트를 통해서 하고 그냥 나라는 내 곳간만 채우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없어지고 저는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갖다 받쳐 드시면 일본에서 너무 좋아하실 거고 일본이 지금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도 반등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뭐냐?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척쳐서 북한하고 맨날 긴장 상태 이어지고 러시아 중국과 외교도 안 되고 미국에 종속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건 한탄스러운 거죠. 2년 보셨잖아요. 보셨으면 3년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번 선거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이 법치라는 이 도구, 법을 이렇게 철권 통치의 도구로 쓰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이제 고처장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현재 다수당인데도 입법을 못하고, 폭주를 막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수치나 조금 더 많은 수치를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가능한 게 아니겠죠? 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이 소멸한다는 그 위기의식을 유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유발을 하면 쟤들은 정직하게 개선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꼼수를 내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을 하고 이렇게 정치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려면 적어도 현재 이상의 여권 의석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믿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수 의석을 만들어주고 믿었다가 이제 발등찍힌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믿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입틀막을 당하더라도 말을 해야죠. 입을 벌려야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이러다가는 백석도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100석 이상을 갖는다는 의미는 과반수를 첫째 뭐냐면 모든 걸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방관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정치는 101석을 가진 여당은 무조건 생존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정권이 없었어요. 여대 야소가 되면 보통 그 여소야대가 되면 여당들은 대개 야당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그 입법을 하고 이런 거를 그냥 상식처럼 해왔는데 이게 무력화됐잖아요.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여대 야소가 됐더라도 여당은 야당의 눈치를 봤어요. 그냥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은 여대 야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입법도 만약에 그냥 완전히 밀어붙이고 행정으로 깔고 사법으로 처리하면 국민은 완전히 그냥 민주정이 아니라 이건 진짜 독재정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철권 통제를 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시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거부권 행사한 법률 중에 정치적 이해가 안 걸린 법률이 좀 있었죠. 노란봉투법 노란봉투. 이런 거. 네. 또 12구 참사 특별법 이런 거는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거나 그 사람 약한 사람들의 신원을 해주고자 하는 굉장히 필요한 법인데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약자의 편에 서거나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도 국민의힘이 불쌍해. 백성 안 되고 그리고 야당의 견제가 필요해. 여당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온정주의적으로 대하는 순간 우리나라 3년간은요. 지금보다 더 훨씬 처참한 지가 말하면 그 말세의 말이 진짜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앞당겨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또 때는 만약에 지금 여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나라 갖다 바치는 법도 만들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이 대목에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상대 그 단체들이 있는데 전문인 단체들이에요. 네. 간호법 통과시켜 준다니까 간호사 단체가 윤석열 지지했죠. 그다음에 맞아요. 한국노총 윤석열 지지했죠. 네. 한국노총. 예. 개업 의사분들은 누구 지지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네, 지지했죠. 네. 자, 이렇게 역으로 쳐맞고도 등에 칼을 꽂히고도 또 미련이 남을까요? 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그분들은 다른 정권에서도 자기들의 소원을 못 이루니까 이쪽으로 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력이 없습니까?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가 처음부터. 그 그렇죠.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를 믿고 표를 줍니까? 저는 제발 판단력을 회복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재밌는 건지 우리 자해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 장사 못하고 있어요. 네, 이걸 전자도 엉망이 됐어요. 전자도 지금. 어디서 벌충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2천 명 증원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그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의심도. 아, 맞아요. 예.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아, 보험업계가 이제 그 미국 사보험 말씀하시는 산보험 거죠. 예. 기상이 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에서 망한 삼성이 보험회사로 다 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리병원. 국립병원이나. 네. 그렇죠. 삼성의 이제 팔아먹는 거죠. 삼성의 큰 꿈이 그거 아닙니까? 영리병원. 그리고 삼성이 그 저걸 하잖아요. 그 바이오 산업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봐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놔둘까요? 자기들의 직접적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저는 어쩔 때는 뭐 삼성이 굉장히 스마트한 기업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우연히 돈 벌고
오히려 더 망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렇게 우연에 기대지 말고 사랑받는 기업이 좀 돼보세요. 예. 이미 국민들의, 글렀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그게 자기네 이익에도 부합한다니까요. 그렇죠, 그 물론. 이익에도. 어, 근데 윤석열이 뭐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걸 알고 뭐 모르고 저렇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총장님 말씀해 주신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자꾸 속으면 속은 놈도 나쁜 놈인 거예요. 그렇죠. 속은 놈이 사기꾼이죠. 예, 속은 놈도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도 역시 혹시나 하고 아이고 제발 그런 일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교한 이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혼란 그 자체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R&D 예산 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유성을 그 프랜카드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아는데 그래요. 천공 천공이 천공 이익을 보죠. 왜냐면 천공이 그거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어 아니, 그 세상에는 무식한 스피커들이 늘 있어요. 늘 있죠. 음. 근데 걔들이 전국을 휘저어야 되나요? 음,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익을 보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대전에 4년 반 살았었는데 거기에 전부 이공계 그 박사들이 사는 곳이고 다니는 교회였어요. 로켓 발사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꽤 있었는데 로켓 발사팀 해체된 거 아시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 돈 주고 하나 발사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 뭐 70억 정도만 내면 하나 끼워서 이제 해주겠다 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위성을 못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좀 피를 토해야 되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귀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죠. 예. 뭐 과학기술 입국이니 뭐 그때는 그 박정희 향수가 불끈불끈 일어나는 데가 대전입니다. 음. 박정희가 과학기술인들을 키웠다. 뭐 핵개발도 뭐 추진해서 이렇게 됐다. 최재형 씨 뭐 하나요? 최재형 씨 그 친척이 그거 하고 있지 않아요? 핵개발. 네, 그 핵 쪽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핵발전소 그렇게 옹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탈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네, 별짓을 다 했죠. 자, 그런 그 관계된 분들, 윤석열을 그렇게 거품 몰고 지지했던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망한 행위들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 또 다른 그 의미를 찾자면 양심불량을 어, 드러나게 한다. 어,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전에서 만약에 또 그 카이스트나 이런 쪽에 유성이나 이런 쪽에서 국힘을 또 뽑았다. 예를 들어서 국짐을 뽑았다 하면 사실 그분들 말할 자격 없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또 무덤을 파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 대학원 포닥하는 젊은 박사들은 아마 외국으로 이미 이제 유출이 시작됐고요. 그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해서 두뇌 유출이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40대 후반 이상의 과학자들은 어, 해외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부르지도 않고 쓸 데도 없고 그 나이 때 교수로 써주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기들의 무덤을 팠다. 그 원인이 뭐냐? 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상식적 관여층입니다. 그렇죠. 네. 예, 상식적 관여층이고, 웬만한 시민들은 그 정도 구분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독자들의 저 댓글을 보면 훨씬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셔야 된다.
그리고 막연한 그 보수당 지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때가 그런 때가 아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소위 전문인들한테 간곡하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오늘도 그런 사람 한 명 만났고, 택시를 타거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 몇 분, 윤석열 지지를 아주 그냥 진짜 찰떡같이 하는 분들을 몇 번 보고,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상당히 완고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패턴에서도.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이제 제주도에서 어깨 다쳐가지고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올라와서 택시를 탔는데, 이제 이촌동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근데 제가 내비를 켜서 보니까 빨리 이제 그 병원에 갔어야 되니까 내비를 켜서 보니까 안 막히는 길이 있어요. 그 택시 아저씨한테도 이 길이 이렇게 안 막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아니래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길로 가면 된대. 음,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 어쨌는지 해서 내가 그걸 보고 나도 뭐 나는 나도 뭐 서울 오래 살았으니까 모르나요? 근데 안 막힐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막힐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히는 길이고 근데 안 막 된대. 그래서 내비도 안 봐요, 이분은. 그리고 자기가 아는 음.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도 그러는 거지. 내비도 그래가지고 아니 병원에 지금 그분이 오전 진료만 하시니까 내가 늦지 않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주셨어요? 졸이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아예 안 친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좀 떨어져. 근데 이게 그 몸에 그 사람 그냥 삶이 배어 있는 것 같아. 제가 딱 느낌 보니까 아, 저 사람 좀 나한테 뭐 내가 불만 있나? 나한테 불만 있나? 나한테 불만 있나가 아니고 사람한테 왜 저러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지는 않아. 근데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은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음. 그래서 제가 좀 불현듯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고하거나 그리고 뭐랄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좀 좁다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나 보다. 그리고 저런 수구적인 세력들을 지지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됐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랬는지. 제가 좀 화제를 제가 좀 돌려보고 싶어서 이제 남 소장도 땀을 삘삘 걸리면서 왔는데 그 이제 그리스도인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빼고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모세, 다윗, 뭐 그다음에 누구야? 뭐 많이 있죠. 뭐 예언자들 일단 리더자 요셉 뭐 모세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공평과 정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을 왜 아합이라는 인물에 비유를 하고 그 사람이 폭군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경은 보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이 윤석열 대목에 가면 그걸 안 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건데 그들을 봐서라도 윤석열이 과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 약자들이나 우리 서민들에게 다가오는 리더인가 보세요. 지금 어제 가서 웃기는 거 나왔잖아요. 양재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가지고 대파 한 단을 들고 그때 또 세일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맞췄는데 870 몇 원이라고 그랬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매시장에서 3천 원씩 이상 팔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정도면 이게 그 합리적이다고. 합리적이라고.
이게 대단하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지금 사과 한 쪽이요. 우리 누가 올렸 양 목사님 올렸죠. 그 사과 14,500원. 목사님이 13,000. 올렸죠. 세상에 14,500원. 사과 근데 물론 거기 있는 건 고급 품종이지만 저는 마트 가면 보통 이제 좀 못난한 사과 해가지고 5개에 뭐 8천 원 정도 파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사과를 1,000원 이상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지가 그렇게 해본 지가 멀지 않아 얼마 안 됐어요. 보통은 과일 하나는 1,000원 미만에 사는 거 배를 제외하고는 1,000원 미고 딸기도 뭐 5천 원에서 팩으로 하면 5천 원, 좀 크면 뭐 만 원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딸기 하나가 2만 원, 3만 원 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걸까요? 경제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만나셨 분한테도 그랬어요. 경제를 잘 살렸나요? 이 사람이 뭘 했나요? 우리를 뭘 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을 아직도 지지하고 그 정권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안 본다. 그리고 신앙생활 개판을 한다. 개판은 아니라 신앙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자꾸 내가 생각에 이게 한국 교회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방송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모토를 정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까 윤 총장이 심폐소생술 얘기했지만 이제 네. 심폐소생도 못해요. 심폐소생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팍 그거 하는 거 기계 심장박동기 같은 거 탁 됐는데 팍 그렇죠. 튀다가 네. 삑삑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그, 확 드는 그런 거예요. 분들은 그냥 고집 그 자체죠. 저는 뭐 자기 신념이 틀렸다는 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제 갈 길 가셔도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다수일 때죠. 예, 그 아주 소수여서 자기 뭐 개인적인 이유로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게 지금 핵심적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것이 다수가 됐는가 이걸 지금 반성하자는 소리일까요? 그런 건 이제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아까 대파 건은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앞으로 계속해서 800원에 대파를 그 공급을 할 건가요? 우리 그럼 아니 용산 가서 하나로마트가 오늘까지만 고가격에 팔고 내일부터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내일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재동 하나로마트 한번 그러면 이제 가보세요. 배급제로 가나요? 네, 그럴 대파 수도 배급제로 있습니다. 네. 가면. 그러니까 그게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 대중들은 그렇게 이건 바보를 넘어서 욕을 듣는 느낌 안 드세요? 만약에 그걸 보고 우리 대중들이 아, 대파는 이제부터 800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칩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네. 제가 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기가 힘들어서 좀 그런 참겠는데, 사람을 남기업이라고 해요. 아니, 그건 이제 지나친 말이고, 아니 그럴 수 남기업처럼 이제 있다고, 이렇게 시세를 모르고 이렇게 선비처럼 사는 사람. 오늘 좀 줌이 좀 제가 이상한 이제, 것 같습니다. 줌이 지금 계속 그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화면도 좀 작아지고 그러는데 어, 화면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좀 바꿔야 되나? 해볼게요. 제가 이명박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짓말에 성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의 지적인 수준을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명박은 굉장히 에너지를 안 쓰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은 두 번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는 거짓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두 번째는 지적 수준을 무시당해서 또 기분이 나쁘거든요. 지금 하나로마트에 800원짜리 대파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 거짓 행위인데 거짓 행위에 성의가 없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속아서 기분 나쁘고 두 번째 지적 수준의 비하가 발생해서 또 기분이 나쁜 거죠. 이중으로.
이런 이상한 이제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지성적이고 사고와 대화가 가능한 국민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윤 총장님 화면 조금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좋겠고요. 예.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드러내시는 것 같아. 자꾸 왼쪽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예. 자, 우리 남기업 소장님 모셨으니까 우리 남 소장님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오늘 주제가 내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중요성. 예. 왜 이번 총선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 남 소장님 어떻게 충격은 그 비례 예비 후보가 못 되신 충격은 어떻게 좀 잘 회복되셨습니까? 네, 회복, 회복이 좀 되고 있죠. 아, 너무 슬퍼. 회복이, 좀 어젯밤에도 좀 힘들었는데, 어, 실은 이제 제가 뭐 의원이 돼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할 기회가 왔다.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을 할 기회가 왔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가보면 9명이 일을 하잖아요. 9명이 그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내고 뭘 기획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국회에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테니 힘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개혁의 동력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에 부풀었었죠. 네, 근데 그 희망이 이제 사라지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좀 지내고 있고 오늘도 뭐 다른 책을 좀 읽다가 마음을 좀 달래면서 퇴근을 10시에 하는 줄 알고 지금 퇴근했네요. 마음을 달래느라고 늦으셨구만요. 아니 뭐 책을 읽다가 조금 늦었어요. 나는 그 의원이 되면 옆에 수행비에서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고초장은 저의 말상대가 돼주면 우리 저기 그러니까,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 고초장이 또 뭐, 제가 또 급진적으로 달려가면 또 워워 해주는 사람이 고상환이니까. 어, 아유, 김칫국들 참 빨리도 드셨다. 예. 아유, 우리 인생은 망했나 봐. 그래서 총선 이야기 해보십시오. 예, 뭐, 저의 뭐 어떤 그, 비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하고 무관하게, 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네명 우리 저를 포함한 네명이 다 바랬었고, 지금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바라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게 정말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관심이 많고, 그걸 넘어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뭐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보하는 그 진보 민주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한 이후에 사실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거나 아니면 불평등을 굉장히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뭐 교육의 문제,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동이 온 거거든요. 그것을 정말 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끌어내는 건 기본값이고 그건 디폴트고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반동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지 못하면 그리고 그 나아가지 못하면은 조선일보를 위시한 그런 언론들이 끊임없이 공작을 하고 또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또 동조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뭐 지켜보고 있고 저도 제 주위에 우리 수원에
또 중요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저 역할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또 집착도 없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결국 목표는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남 소장님의 그 태도가 누구보다도 대승적인 면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이게 이제 이 한 번에, 한두 번의 선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꾸준하고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니까 역시나 팀워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민주 세력이 다수가 된 뒤에야 그들과 싸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는 어떤 선택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싸워서 말이 통하는 싸움이 가능한 정권을 세우는 거다. 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게 시민사회 입장인데요. 시민사회는 항상 그 당시의 정치 권력보다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시민사회죠. 예. 네. 그렇다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보다는 보수적이라고 해서 좀 더 민주적인 정권을 배제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지금처럼 엉망인 정권이 이제 탄생을 해서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우리도 우리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의 그런 지위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그런 그룹들, 그다음에 환경단체들, 기후 위기를 부르짖는 분들, 소위 저희들을 민주당 아재라고 불렀던 조금 더 진보 패셔너블한 그런 활동가들, 그분들이 그럼 민주당 아재들을 배제해서 자기 아젠다가 더 나아진 상황을 맞이했는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민주적인 정권이 그 진보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갔을 때 미안해하고 이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이런 이제 예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번 네. 선거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남 소장님이 이번에 진출을 못했다는 것이 이제 야기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 이번 총선이 끝나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럴 때 또 기니 쓰고자 하는 또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꾸준하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또 정교하게 정책을 담아서 다음 대선에 우리가 그런 플랜을 좀 제시하고 다음 그런 로드맵을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좀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 화요일이네요. 제가 그 출마 선언을 국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월요일 날 밤에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그다음에 출마 선언문을 이제 그때 11시 반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제 그 쓰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제가 제2의 조봉암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물론 이제 출마하고 그러니까 뭐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말이 막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에게 그 말이 저에게도 되게 도전적이었고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말을 지울까 말까 막 그러다가 아니야 조봉암의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이제 한 게 저에게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역사적인 인물이고 제가 뭐 농지개혁이나 이런 걸 연구했기 때문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 해봤어요. 음, 예,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내가 조봉암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음, 네, 근데 고추장이 알고 있듯이 조봉암은 1959년에 우리
이승만 사법 살인을 당했다고. 사법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국가보안. 잘못하면 윤석열한테 사법살인 당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 나를 그 정도 보호하시려고 안 인물이라도 했나 봐. 됐으면 좋겠다, 좀. 아니, 그 그러니까. 친구는 그런 걸 몰라. 아니, 근데 이제, 물론 남 소장이 그 위험한 모서리까지 갔다 온 셈인데, 음, 우리가 어떤 가치든지 추구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희생, 이 자리가 딱 하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상이 돼요. 예상이 네, 돼요. 그런, 네.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건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네, 네. 조봉암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존 웨퍼 얘기 꺼내는 그 어떤 작자하고 다르죠. 그, 예,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어야 한다. 예, 분기점이 되게 해야 한다. 어찌됐건 우리는 한번 큰 실패를 했습니다. 예, 지난 정권에서 촛불로 세운 정권이 개혁을 전혀 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다음 정권에서 하게 하자. 이랬다고 하니까요, 청와대가.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정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 혹은 그런 정권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음, 200석 이상이 돼서 뭐 탄핵이든 아니면 진짜 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시키든 간에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지나친 경쟁 사회가 되었고 지나친 물질 사회가 되었고 지나친 비인간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와는 너무 다른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려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조국 신당이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뭐 다른 복지를 강조했다고 얼핏 내가 본 것 같은데 이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에, 기본소득이다. 기본사회다. 어, 한국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생존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생존 불안을 없애주어야만 인국공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음, 인국공 사태가 얼마나 좋은 일이었습니까? 음,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이건 불공평하다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생존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반대 급부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생존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좀 기초를 세워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 결과가. 나름 우리가 이제 짱구를 좀 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좀, 이거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에다가 뭘 이렇게 내기 시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는 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한 거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걸 거란 말이에요. 각자 보는 어떤 정세 분석 음,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음. 남 그, 소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먼저. 네, 저는 그 의석수로 말하면 180석에서 200석 사이가 될 것 같아요. 200석을 넘기기를 200석이 아니라 210석을 넘기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 야당 여기서는 전체 합쳐서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만이 야권, 아니고 민주 예, 야권 세력을 전체, 예, 야권 야권 전체. 전체, 예, 예. 예, 예. 여기서 야권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이준석이나 이런 데는 빼고 예, 이준석은 제외죠. 거의 예. 야권은 아니죠. 이낙연도 빼고
예, 거기도 빼야죠. 예. 안 조국, 빼면 뭐가 남아? 조국 혁신당, 소나무당, 민주당, 음. 기본소득당, 저기 새진보연합, 뭐 비례연합, 거기에, 예, 비례연합. 예, 예, 비례연합. 예. 사실 개혁, 이준석 당하고 이낙연 당은 아주 저기죠. 그 야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음. 윤석열하고 뭐 싸우지도 않았잖아. 아니, 그 사람들은 코미디죠, 지금. 지금 이제 이낙연 씨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이준석한테 그 9석 갖다 주고 보조금을 받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보조금 받고 자기도 그리고 또 한 명 뽑아서 다섯 석으로 또 받았어요. 음. 어, 이번에. 그게 그 의원이 코미디. 갔어요? 의원이 갔어요, 거기에? 어, 갔죠. 예. 음. 그런 그 코미디. 근데 이제 예측을 하기 전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게 공천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수거가 좀 됐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뭐 자연스럽든 자연스럽지 않든 간에, 이준석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민주당 인물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커밍아웃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천 탈락하자 국힘당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내부에 있던 수박이 이 수박이라고 부르는 그런 계층으로 분리수거가 됐고, 그다음에 정의당 류호정인가요? 그 정의당에도 그런 썩어빠진 욕망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다 커밍아웃이 됐다는 거. 이런 건 저는 시민사회로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 조수진 그 예, 변호사가 예. 들어간 것도 있고, 공천 과정에서 이제 그 당원들의 뜻에 거스리면은 국물도 없구나.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거에 충실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음, 국회의원을 계속 하려면 적어도, 네, 네. 예, 그게 분명하게 이제 각인이 된 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건 그래서 뭐 민주당만의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 민주당이 주로 그랬으니까. 아니, 그 국민의힘이야 당원과 국회의원의 간극이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당원과 의원들과의 간극이 점점 지금 좁혀지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의석수가 많으면 좀 더 개혁적이고, 또 우리가 지금 바라는 3년은 길다, 하루도 너무 길다. 하여튼 그것에 따라서 빨리 정권을 끌어내리고, 또 양 목사님 말씀하신 새로운 사회로 가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탄핵을 이제 야당끼리 가결하려면 몇 석이 필요한 거죠? 200석입니다. 200석입니다. 600석입니까? 네. 201석. 201석. 음. 예. 그게 달성되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의석수는 210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거 끝나면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겠죠. 네, 온갖 또 딴지를 걸어서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거 덮어 씌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은 뒤흔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그래서 되면 210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떨려나가는 가면, 것까지, 예, 예, 로스까지 포함을 해야 이게 목표치가 나와요. 네. 예. 그러자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야당 지지세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이 손을 쓰기 전에 네, 네. 최대한 그렇죠. 빨리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야 하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야당이.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 그 이낙연이나 이준석도 한두 석 정도는 분명히 받을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네,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일 텐데, 네. 그걸 좀 막는 방법이 없을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일정한 표를 얻는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진보당,
비례민주연합, 민주비례연합이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20석 이상을 확보하면 3당 체제로 가면 3당 체제에서는 이제 야당 두 당이 어쨌든 거대 야당 그 당들이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하고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보고요. 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선명한 야당들이 많은 의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제 변수는 뭐냐면 앞으로 남은 한 20일 동안에 엄청난 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오늘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기가 뭐 이런 모양새 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쪽의 야당들이 거만해지면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거는 굉장히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윤석열의 무능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조심하는 것보다는 윤석열이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걸 더 부각시키면서 심하게 싸우면서 각을 세우면서 선거에 임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부터 강하게 특검법이나 이런 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너 거부권 행사하면 저는 만약에 200석이 안 되면 어떤 형 전략이냐면 법을 한 주구장창 100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특검법 트랙에다가 그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으면 내 180일인가요? 이따가는 쭈르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저들을 위협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180석 200 더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그리고 국회가 공전하느냐 이런 문제 갖고 싸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싸울 때는 아주 선명하게 싸우고 타협할 때는 확실하게 그 문제에서 타협해야 되는데 지난 이 민주당이 좀 무능했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정쩡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면 결국 3년간 질질 또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합의의 정치를 좋아하는 평화로운 시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적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거의 전쟁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줍지 않게 점잖게 해라, 부드럽게 해라, 평화롭게 해라 이런 말은 소용이 없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네. 그 적은 약해졌을 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몇 개의 정권이 민주정권으로 쭉 이어지기 전까지는 이 전쟁 상황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득권을 차지하거나 놓지 않으려는 자들의 그 발악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그 뭐 보세요. 지난번에 조홍천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당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극히 샌님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예.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는 상대방이 굉장히 젠틀하게 합의의 정치에 순순히 응하는 상대방일 때 하는 소리죠. 적인데 적의가 뚜렷한데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다수당을 확보한 다음에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마찰음이나 파열음이 나더라도 전쟁 상황에서는 좀 날 수 있지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십 년 후에 그런 민주정권이 수십 년 이어진 다음 정도에는 좀 점잖게 해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윤 총장님이 제일 온화하고 온건하다고 생각할 때 가끔 보면 제일 싸움꾼이에요. 저는 윤 총장님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온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북한에 가서 바뀌는 모드가 이거예요. 네. 음. 제 그 생활기록부에 온순함 이렇게 써 있어요. 북한 생활기록부에 나만 이거 생활기록부에 그게 써 있는데
북한에 가는 순간 싸움닭으로 딱 바뀌는데 북에 갈 때. 가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구만. 국가보안법에 충실한 거죠. 가끔 가다가 남한에서 제가 이기고 싶은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쟤를 북한이라고 잠시 생각하자. 예. 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지 않습니다. 그 지금 현재 만약에 내일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200석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투표하면. 왜냐하면 지금 악재들이 너무 많아요. 음, 여당에.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가 뭐 지금 도주대사에다가 사시미 뭐 수석에다가 어 근데 앞으로의 시간이 뭐 한 3주 좀 남았나요? 근데 또 어떤 변수가 또 벌어질지 몰라요. 실은 뭐 북풍도 어 북한이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풍도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행이고 좋은 것은 이제 정치 여론 분석가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주로 한 달 전에 선거 한 달 전에 생긴 여론은 여간해서 잘 뒤집어지지 않는다. 큰 흐름이. 그리고 중도에서는 어 취임하고 한 2달 이후로 부정적인 여론이 변하지 않았다. 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변수가 없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지금 얼마나 그 짱구를 굴리겠습니까? 물론 제가 어젠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이가 꼭지 돌아가지고 야 총선이고 나발이고 한동훈이 들어오라 그래. 저는 먼저 일단 잡아뜨리고 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어제자로 내일 저 한동훈 스케줄 다 비우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이는 스케줄 원래대로 다 잡았고.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변수들이 남아 있어요. 더 좋은 변수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어지는 이 느낌은 뭐죠?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도 깐족이 난데요. 그게 저는 좀 덧붙이자면 야당의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다고 봐요. 뭐냐면 이 양반이 대선에 나와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 만약에 실패를 하는 거, 만약에 이겼든 지었든 간에 리더십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수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가기도 하고 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이재명이 전권을 많이 갖는 당이 될 텐데 이 당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이 걸려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변수로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인데 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거냐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잡혀 있다. 만약에 예. 저쪽에서는 이제 그걸 주저앉히기 위해서 많은 공작을 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잖아요.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현명하게 넘을 수 있는 그 벽이 돼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국도 비슷해요. 조국도 여태까지의 얌전한 그 뭐 선생님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탈바꿈 하는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건전한 야당 또는 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야당의 투사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그 가늠자가 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 선거운동 기간에 그들의 역할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이재명이 현장에 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는 다른 음, 질적인 이재명의 현장성의 연설과 현장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양이나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 그래서 이거를 국힘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총선을 뭐 어떻게
아주 비극적으로 희극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이 정권과 하는 사람들이 단합해서 언제 끝장을 낼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달렸습니다. 시민들께서 딱 보시면 한동훈이 하는 짓은 정치가 아니라 정권 탈취를 위한 일종의 기획쇼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쓰는 언어가 이 내재된 어떤 갈등의 요소를 자극하는 짓을 하고 트리거라고 해서 이 격발.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음. 아마 그 지지층의 속에서 운동권에 대한 분노, 이 신화, 조작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어, 이재명 대표는 생활 밀착형 정치인이고 10대 때부터 노동 현장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시민들, 서민들의 삶을 체감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가면서까지. 예. 질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연극을 하고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실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단력이 이제 모자란 거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연하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그 판단력만 유지해 주신다면 이 판은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국힘이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그런 어설픈 연기를 하는 이게 이 발연기잖아요. 그 왜 아이돌 그룹의 유명한 애가 갑자기 드라마에 등장하면 연기 되게 못하는데 그래도 봐주는 이런 거. 발연기를 하는 애를 당 대표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잘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이걸 구분을 못 하신다. 이러면 지는 겁니다. 저는 제발 구분하는 시민, 판단력이 살아있는 시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은 구분을 못할 거고 시민들은 구분할 것이다. 음. 예.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폭민, 오늘 재미있는 얘기 아까 방송에 폭민과 대중. 나오던데 한동훈이 연설하면서 이 오늘 자기가 이 황상무하고 이종선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더니 거기 지지자들 여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한 거예요. 아, 이제 설교를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놀란 아, 게 이게 결국은 아멘을. 뭐냐면 이 아줌마들이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이잖아. 아. 그렇죠. 심각한 거죠. 아니, 저기 그것도 있고, 우리 난교 예찬, 장예찬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아주 잘하는 일인데, 그, 그, 거기에 지금 출마 상대 그 민주당의 후보가 유동철이라는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분 기본사회 하시는 분이고 저하고도 잘 아는 아주 좋은 분인데, 근데 이 장해찬이가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이제 선언했고, 근데 자기 선거 사무소에 그 부산 수영구의 그 굵직한 교회에 뭐 목사들인가 장로들이 찾아와갖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위로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서 아, 저 신앙으로 잘 뚫고 그분들은 가겠다. 난교를 지지하는 목사님이군요. 음, 그러니까 신앙으로 난교, 잘 뚫고 난교고 가겠다. 나발이고 지금 뭐 무속도 지지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아, 양심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타락 수준은 진짜 상상을 예, 초월하네요. 한국 교회의 그 출발 이후로 한 130년 됐나요? 하여튼 지금이 가장 타락한 시기 같아요. 지금. 그냥 그 인간들한테는요, 관심을 주지 마요. 어차피 예. 끝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것들은. 자, 오늘, 또 아마 저희가 총선 전까지 몇 번 방송이 남아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 가게 될 겁니다. 뭐, 다음 주에는 우리 아합과 이세벨이 원쪽에서 나오신다는 소식이 있어요.
나오십니까? 우리 저기 지금 윤 김세훈 총장님이 교수님. 열심히 교섭하고 계신데요. 출연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음, 이거 11만 원만 드리면 되는데 유언비어를 부가세 포함해서. 발표하면 유언비어를 발표하면 유무상에서는 잡혀갑니다. 압수수색 당합니다. 네, 우리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잘하면 김세윤 교수님을 모시겠다. 우리 윤 총장님께 달려있다. 예. 그게 우리 양희삼 목사님의 그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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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뭐 안 오시면 배반이야, 배반. 그러니까. 으아! 칼 뒤지고 뭐고 다 없어, 씨.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